1997년 12월 22일 새벽 안양교도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무기징역수 전두환이 걸어 나왔습니다. 불과 8개월 전 대법원은 그에게 12월 12일 군사반란과 5월 18일 내란 책임으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추징금 2,205억 원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에서는 노태우가 석방되었습니다.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지 겨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무거운 판결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누가 이 결정을 내렸을까요? 공식 기록은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를 설득했는지 아니면 압박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1997년 12월 20일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이틀 전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공식 기록은 이것을 오찬회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동이 끝난 직후 청와대 대변인 신우재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민 대통합과 당면한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기로 했습니다. 발표는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계산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요? 왜 대선 직후 정권 교체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의 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노태우에게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첫 사례였습니다. 광주의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 한국경제신문은 의미심장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청와대 전 노사면 검토 중 8월 15일 광복절, 대선 전 또는 대선 직후가 유력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사면 시나리오가 짜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시나리오를 썼을까요? 청와대 참모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까요? 1997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해 중 하나였습니다. 1월, 한보그룹이 부도를 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이 연루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7월, 기아그룹이 무너졌습니다. 11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서서 외환위기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12월 3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12월 4일, 국무회의는 IMF 대기성 차관 의향서를 의결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와중에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김대중이 당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축제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당선자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그를 내라는 모죄로 기소했고 군사법정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의 압력과 국제 여론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5년 넘게 가택연금과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공식 기록은 그렇게 말합니다. 12월 20일 청와대 회동에서 김대중은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적극적으로 지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국민 대화합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일까요?
12월 20일 오후 청와대 회동이 끝난 후 김대중 당선자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사면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이 하나가 되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그는 자신의 의지로 이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당시 정치권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속삭여졌습니다. 군부 잔존 세력이 압박했다. 재벌들이 뒤에서 움직였다. 정보기관이 김대중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오직 국민 대화합과 경제 난국 극복이라는 명분만 남아 있습니다. 12월 22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전두환과 노태우를 포함한 25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이었습니다. 회의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의결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오후, 법무부는 각 교도소에 석방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녁, 전두환은 안양교도소를 나섰습니다. 노태우는 서울구치소를 나섰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두환은 짧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당연한 권리를 되찾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광주에서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5월 18일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인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면 결정이 발표된 직후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면 철회하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사면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덮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위기 앞에서 정치 보복은 사치다. 진보 진영은 분열했습니다. 김대중을 지지해온 사람들조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김대중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어떤 이들은 그를 변절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워한 사람들은 광주의 유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면은 배신이었습니다. 국가가 다시 한번 그들을 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면 결정의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1997년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본질적인 이동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영남 보수 세력에서 호남 출신 야당 지도자에게로 권력이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군부는 불안했습니다. 재벌은 두려워했습니다. 보수 기득권 세력은 김대중 정부가 보복 정치를 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은 일종의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를 청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러 왔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김대중은 자신이 권력을 안전하게 인수받기 위해 이 카드를 써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12월 20일 청와대 회동 전 김영삼과 김대중은 각자의 참모들과 긴 회의를 했습니다. 김영삼의 참모들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사면을 반대했습니다. 역사바로 세우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모들은 찬성했습니다. 정권 이양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 위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의 참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정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정치는 현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두 대통령은 만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날 회동에서 다른 거래가 있었을까요? 김대중이 무언가를 약속받았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을까요? 사면 발표 직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전두환과 노태우뿐만 아니라 12월 12일 군사반란과 5월 18일 내란에 연루된 군 장성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 비리 사건 관련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 25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전직 대통령만을 위한 사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 전체를 덮는 사면이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대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사면이 필요했을까요? 혹시 이들이 가진 비밀이 너무 많았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이들을 계속 감옥에 두면 터져나올 진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1997년 5월, 같은 해에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5월 18일이 국가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국립 5.18 팔민주묘지가 조성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그 책임자들이 풀려났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역사의 가해자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이것이 김영삼 정부의 한계였을까요? 아니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역사는 법정에서 승리했지만 정치는 청와대에서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면 이후 전두환의 행보는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205억 원은 여전히 국가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그 안에서 5월 18일에 대한 왜곡된 서술을 이어갔습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썼다. 유가족들은 명예훼손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법정 공방은 2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2021년 전두환은 사망했습니다.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추징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집에서 발견된 재산은 고작 수억 원이었습니다. 2205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숨겨주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20일 청와대 회동이 끝난 후 김영삼 대통령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을까요? 아니면 후회했을까요? 그의 측근들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은 매우 고뇌했다. 하지만 결국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너무 많은 압력이 있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둘 다 진실일까요? 김영삼은 2025년 사망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면 결정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은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8년 사망하기 전 한 인터뷰에서 사면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합리화였을까요? 그는 정말로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으로 용서하는 척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정의는 유예되었고 진실은 묻혔으며 책임은 희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광주의 유가족들이 지불했습니다. 1998년 1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위기였습니다.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나라를 살리자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무엇을 내놓았을까요? 권력은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역사를 내놓았습니다. 책임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은 금을 모았고 권력은 죄인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거래였을까요? 사면 결정 이후 27년이 흘렀습니다. 전두환은 죽었습니다. 노태우도 죽었습니다. 김영삼도, 김대중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정말로 국민 대화합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거래가 있었을까요? 혹시 공개되지 않은 문서가 어딘가에 남아 있을까요? 청와대 어딘가에, 국정원 지하서고 어딘가에, 아니면 누군가의 금고 속에 말입니다. 언젠가 그 문서가 공개될까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요?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그날 밤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1997년 12월 20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참모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경호실장이 복도 양쪽 끝에 경호원을 배치했습니다. 아무도 2층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접견실 안에서는 김영삼과 김대중 단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오찬 회동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음식을 먹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회동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요? 참모들은 문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했습니다.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문 안에서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동이 끝나고 문이 열렸을 때 김영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김대중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신우재가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언가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신우재는 단상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19일 밤 11시 청와대 경호 기록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본관 후문으로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지만 탑승자 명단은 비어 있습니다. 보통 청와대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인원은 철저히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차량만은 외외였습니다. 당직 경호원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기록하지 말라고요. 그 차량은 본관 뒤편에 정차했습니다.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였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그는 다시 나왔습니다. 같은 차량에 탔습니다. 차는 후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사면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그 방문객이 누구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권에서는 여러 이름이 속삭여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기업 총수라고 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풀려나야 재벌들의 비리도 묻힌다는 논리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군원로라고 했습니다. 군부 쿠데타 세력의 마지막 보호막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보기관 인사라고 했습니다. 김대중의 과거 기록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날 밤 이후 김영삼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는 사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는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김영삼의 측근 중 한 명은 20년 후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었을까요? 김현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보 사태, 아들의 비리 의혹. 만약 전두환과 노태우가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30년 동안 이 나라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비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벌 비리, 정치 자금, 군부 쿠데타 배후, 정보기관 불법 활동. 만약 그들이 다 까발리겠다고 협박한다면요. 이 증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 직후 전두환은 안양교도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면회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조차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교도소 기록에는 지인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 지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한 교도관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녀간 후에는 전두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뭔가 확신을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그 지인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아닐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혹시 그 메시지는 청와대에서 온 것은 아닐까요? 노태우는 전두환과 달랐습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비교적 많은 면회를 받았습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옛군 동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한 면회객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노태우는 차분했습니다.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누군가 그에게 약속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나가실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약속은 누가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약속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노태우가 가진 비밀을 계속 지키겠다는 침묵의 서약이었을까요? 1997년 12월 20일, 김대중이 청와대로 향하기 전 그는 자신의 참모들과 긴 회의를 했습니다. 참모들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참모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입니다. 광주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지한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참모는 찬성했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망하기 직전입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려면 보수 세력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만약 전두환 사면을 거부하면 그들은 당신을 방해할 것입니다. 김대중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살리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나라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을까요? 아니면 단호했을까요? 회동 직전 김대중은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와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980년 사형대 앞에 섰던 그날을 떠올렸을까요? 전두환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순간을 기억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전두환을 풀어주러 가고 있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 측근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김대중 선생님의 얼굴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슬펐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청와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김영삼과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에 동의했습니다. 회동이 끝난 후 김대중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된 멘트를 읽었습니다. 국민 대화합, 경제위기 극복, 미래로 나아가기. 하지만 한 기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각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김대중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울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1997년 12월 22일 새벽, 안양교도소 소장은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두환을 석방하라. 지금 당장. 소장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공식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문서는 나중에 보낼 것이다. 지금 당장 풀어라. 소장은 복종했습니다. 새벽 4시, 전두환의 감방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전두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정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옹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당연한 권리를 되찾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같은 시각, 광주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5월 18일 유가족들이 국립묘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켰습니다. 누군가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한 어머니는 아들의 묘비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다. 그녀의 아들은 1980년 5월 22살에 죽었습니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총을 쏘라고 명령한 사람이 지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추징금도 내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것이 정의일까요? 이것이 화해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일까요? 사면 발표 다음 날, 한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는 법정에서 승리했지만 정치는 청와대에서 패배했다. 또 다른 신문은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론은 분열되었습니다. 보수층은 대체로 사면을 지지했습니다. 진보층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워한 사람들은 광주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면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다시 한번 그들을 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면 철회하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1998년 1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김대중은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호응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금반지를 내놓았습니다. 결혼반지를 내놓았습니다. 나라를 살리자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한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인 금시계를 기부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나라를 위해 쓰세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국민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무엇을 내놓았을까요? 권력은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역사를 내놓았습니다. 광주의 눈물을 내놓았습니다. 사면 이후 전두환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연희동 자택에서 살았습니다. 골프를 쳤습니다.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옛 부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추징금 2,205억 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가끔 재산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의 공식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의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2,205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숨겨주었을까요? 해외 비밀 계좌에 있을까요? 아니면 차명으로 분산되어 있을까요? 검찰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2017년 전두환은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5월 18일에 대해 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썼다. 유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명예훼손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두환은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5월 18일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두환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부짖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입니까? 전두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은 사망했습니다. 향년 90세였습니다. 그는 자택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후회했을까요? 혹시 광주를 떠올렸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조문을 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간 비밀은 영원히 묻혔습니다. 전두환이 죽은 후 그의 집에서 재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발견된 재산은 고작 수억 원이었습니다. 2,205억 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더 이상 추적할 방법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그 돈이 1997년 12월 20일 밤 청와대를 찾아온 그 방문객과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그 돈이 사면의 대가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력과 돈과 비밀은 언제나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1997년 12월 20일로 돌아가 봅시다. 그날 청와대 회동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영삼과 김대중은 정말로 자발적으로 사면을 결정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들을 압박했을까요? 혹시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 전직 청와대 참모는 25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진실을 드러내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계속 파헤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은 자들에 대한 산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사면 결정 이전의 흐름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 지하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전두환 관련 수사 기록 중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327페이지였습니다. 담당 서기관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파일철에는 빈 구멍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페이지들을 뜯어낸 흔적이었습니다. 그 페이지들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서기관은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12월 12일 군사반란 당시 민간인 협력자 명단, 5월 18일 발포 명령 개통도, 전두환 비자금 조성 관련 재벌 리스트. 이 문서들은 왜 사라져야 했을까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그 사람에게 명령했을까요? 같은 시기 국가안전기획부 본부 6층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작성된 극비 문서들이 대량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보존 기한 만료였습니다. 하지만 한 직원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아직 보존 기한이 3년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폐기합니까? 상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짓이다. 묻지 마라. 폐기된 문서는 총 5,200건이었습니다. 모두 소각되었습니다. 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혹시 전두환이 집권 기간 동안 쌓아둔 정치인들의 비리 정보였을까요? 혹시 재벌들의 불법 정치자금 내역이었을까요? 혹시 군부 쿠데타에 협력한 민간인 명단이었을까요? 1997년 5월 한 전직 안기부 요원이 기자를 만났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두환은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자신이 위험해지면 터뜨릴 폭탄들을 준비해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폭탄입니까? 요원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현직 정치인들의 과거 기록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협력했던 사람들, 돈을 받았던 사람들,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 전두환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해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에 숨겼습니까? 요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그가 그 기록들을 공개하면 이 나라 정치판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 기록들은 정말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소문에 불과했을까요? 하지만 1997년 여름 청와대 안에서는 이 소문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한 비서관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전두환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포자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가 나 혼자만 죽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요. 이 두려움은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은 회의 때마다 속삭였습니다. 전두환을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면 결정에 숨겨진 이유 중 하나였을까요? 1997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계속되었지만 측근들은 알아챘습니다. 대통령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경호원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대통령님은 자주 피곤해하셨습니다.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치의가 불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안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통령님이 스트레스로 쓰러질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짓눌렀을까요? 한보 사태였을까요? 아들 김현철의 비리 의혹이었을까요? IMF 위기였을까요? 아니면 전두환 문제였을까요? 같은 시기 김영삼의 수면 패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새벽 2에서 3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당직 비서관들은 걱정했습니다. 한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김영삼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생각이 많을 뿐이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혹시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곧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그는 이미 압박을 받고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를 특정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을까요? 1997년 9월 청와대에 이상한 방문객들이 늘어났습니다. 공식 일정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경호원은 기록했습니다. 9월 12일 오후 8시 신원 미상 남성 1명 본관 후문통에 입장. 비서실장 직접 안내. 40분 체류 후 퇴장. 이런 기록이 그달에만 7건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재벌 총수들이었을까요? 군 원로들이었을까요? 정보기관 고위층이었을까요? 그들은 김영삼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혹시 이렇게 말했을까요? 대통령님, 전두환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혹시 협박도 있었을까요? 만약 그를 계속 가두면 우리 모두 위험해집니다. 9월 어느 날 밤 김영삼은 오랜 친구를 불렀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함께했던 동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단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김영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 보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풀어줘야 할지도 모른다. 친구는 놀랐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김영삼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 IMF가 코앞이다. 정권 교체도 다가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넘기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물었습니다. 누가 압박합니까? 김영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997년 10월 전두환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고서가 청와대에 올라왔습니다. 안양교도소 의무과에서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수영자 전두환, 70세, 고혈압 및 당뇨 진단, 정기적 투약 필요, 현재 건강 상태 양호하나 장기 수감 시 악화 가능성 있음. 이 보고서는 누가 요청한 것이었을까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작성되었을까요? 혹시 이것도 사면을 위한 명분 쌓기의 일부였을까요? 고령의 전직 대통령, 건강 악화 우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전두환은 건강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도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식사를 잘했습니다. 오히려 바깥에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같은 달 노태우의 변호인단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 화합을 위해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본인은 교도소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교도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노태우는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나는 곧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누군가 그에게 약속했던 것일까요? 1997년 11월 22일 김영삼은 국민 앞에 섰습니다. 외환위기를 인정하는 담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평생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문민정부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국가부도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담화가 끝난 후 그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김영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망쳤다. 참모는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김영삼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를 말입니다. IMF 위기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갑자기 과거 청사는 사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 정치 보복으로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보수 언론은 노골적으로 사면을 주장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풀어주고 국민 화합을 이루자 진보 언론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광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정의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것이 의도된 것이었을까요? 혹시 누군가 위기를 이용해 사면을 밀어붙이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1997년 12월 3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파산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청와대는 또 다른 결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사면 말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국민이 경제에만 집중하는 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정을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타이밍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김대중이 당선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보다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선 다음 날 그에게 여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벌 총수들이었습니다. 군 원로들이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통령 당선자님. 이제 과거는 잊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이것은 축하였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12월 19일 밤, 김대중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청와대에 가야 했습니다. 김영삼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전두환 사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980년이 떠올랐습니다. 사형대 앞에 섰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전두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두환을 풀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광주의 영령들에게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였을까요? 12월 20일 아침, 김대중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참모들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결정이었을까요? 차가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김영삼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접견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역사의 문도 함께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그 방에서 정의는 패배했고 권력은 승리했습니다. 1997년 12월 20일 청와대 접견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기다리던 참모들은 알아챘습니다. 그 평온함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참모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두 분 모두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회동은 2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요? 공식 기록에는 단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국민 대화합과 경제위기 극복 방안 논의.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수천 개의 문장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협상이 있었을까요? 타협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굴복이었을까요? 회동이 끝난 직후 청와대 대변인실은 긴급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신우재 대변인은 원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원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 대통합과 당면한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우재는 원고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브리핑룸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언가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신우재는 단상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브리핑룸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광주 유가족들은 동의했습니까? 추징금은 어떻게 됩니까? 신우재는 준비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국민 대화합을 위한 결단입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대변인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우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는 재빨리 브리핑을 끝냈습니다. 뒤돌아 나가면서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댔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광주에서는 뉴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5월 18일 유가족회 사무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아니, 화면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눈물로 흐려진 것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유가족들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정의냐? 그의 아들은 1980년 5월 19살에 죽었습니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총을 쏘라고 명령한 사람이 지금 풀려나는 것입니다. 사과도 없이, 반성도 없이, 추징금도 내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유가족회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무실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약자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거리로 나가기로 말입니다. 침묵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광주 금남로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면 철회하라. 정의를 돌려달라. 하지만 서울에서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침묵했습니다. 언론은 경제 위기 뉴스로 가득했습니다. 광주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묻혔습니다. 1997년 12월 2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25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안 의결.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몇몇 장관들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결정입니다. 그는 장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이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장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결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관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영삼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안양교도소에서는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소장이 전두환의 감방으로 갔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전두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한 교도관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마치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전혀 죄수 같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교도소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전두환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두환은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님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반성도 없었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광주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전두환은 그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에서는 노태우가 석방되었습니다. 그 역시 담담했습니다. 그 역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무거운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불과 8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날 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수백 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유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다. 그녀의 눈물이 묘비를 적셨습니다. 다른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은 보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겨울바람만 불어왔습니다.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답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은 연희동 자택에서 첫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한 가족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두환은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살 것이다. 나는 이미 내 할 일을 다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권력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조용히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면 이후 몇 주 동안 한국 사회는 분열되었습니다. 보수 언론은 사면을 옹호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덮고 미래로 나아가자 진보 언론은 비판했습니다. 정의가 권력에 굴복했다. 하지만 가장 큰 목소리는 경제 위기였습니다. IMF 구제금융, 기업 부도, 대량 실업, 이 모든 것이 사면 논란을 덮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에 급급했습니다.
정의는 사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이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내 월급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당시 대다수 국민의 솔직한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기는 사람들의 도덕적 감각마저 마비시켰습니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취임식에서 김대중은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온 한 유가족은 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지했던 사람이 우리를 버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정말로 광주를 버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일까요? 혹시 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정의를 희생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같은 해, 금 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금반지를 내놓았습니다. 결혼반지를 내놓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금시계를 기부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나라를 위해 쓰세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무엇을 내놓았을까요? 권력은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역사를 내놓았습니다. 광주의 눈물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은 금을 모았고 권력은 죄인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거래였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국민 대화합의였을까요? 사면 이후 24년이 흘렀습니다.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향년 90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추징금 2,205억 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발견된 재산은 고작 수억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숨겨주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노태우는 2021년 10월 26일 사망했습니다. 그 역시 완전한 반성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영삼은 2025년 11월 22일 사망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면 결정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은 2009년 8월 18일 사망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사면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항상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97년 12월 20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영삼과 김대중은 자발적으로 결정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거래가 있었을까요? 재벌의 압박이 있었을까요? 군부의 위협이 있었을까요? 정보기관의 협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정의가 무릎 꿇은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문서는 사라졌습니다. 증인들은 침묵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기억합니다. 5월 18일 유가족들은 여전히 매년 국립묘지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촛불을 켭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정의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여전히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이 교도소 문을 나섰을 때 정의도 함께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죽지 않습니다. 정의는 지연될 수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언젠가 숨겨진 문서가 공개될 것입니다. 언젠가 침묵하던 증인이 입을 열 것입니다. 그날 청와대에는 분명 비밀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과 두려움이 얽힌 거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편한 진실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특정한 악당이 모든 것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공모했다는 것 말입니다. 정치인들, 재벌들, 언론들, 그리고 침묵한 시민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정의를 외면했다는 것 말입니다. 경제 위기라는 명분 아래, 국민 대화합이라는 구호 아래, 미래로 나아가자는 슬로건 아래 우리는 과거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광주가 지불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은 항상 정의보다 강했습니다. 돈은 항상 진실보다 크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광주는 잊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거리에서, 기억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7년 12월의 비밀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빛이 비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청와대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김영삼을 압박했습니까? 누가 김대중을 설득했습니까? 어떤 거래가 있었습니까? 어떤 비밀이 숨겨졌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의는 정말로 권력 앞에서 무릎 꿇어야만 했습니까? 다른 선택은 정말로 없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은 자들에 대한 산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